자식 둘을 키우며 지난 20년이 넘도록 괜한 죄책감 속에 지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아들을 믿어줬고 그 결실을 최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57살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28살이 되었고요. 작은 아들은 24살이네요. 주변에선 아들들이 저를 닮았다고 했지만 예전의 저와 비교해보면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마 저랑 닮았다면 속이 썩지도 않았겠죠. 저는 이남 삼녀 중 제일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라서 그런지 언니 오빠들에게는 이쁨 받고 자랐지만 부모님들에게는 사랑은커녕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제 이름도 부르지 않고 늦둥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같이 놀아달라고 하기에도 형제들과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 그러지도 못했고 그냥 집에 쌓인 책들을 혼자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모르는 게 생기면 제일 큰오빠에게 가서 물어봤고요. 큰오빠와 저는 나이 차이가 13살이 났거든요. 책과 가까이 지내서 그런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늘 우등생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건 오빠나 언니들에게 물어봤고요. 그렇게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상위권이었고 나중에 들어간 대학도 괜찮은 곳에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의 제 남편도 대학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보다 4살이 많은 복학생 선배였는데 제가 모르는 것들을 찾아가 물어보기도 했고 마치 제 큰오빠처럼 항상 다정하게 알려줬어요.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참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거나 누구 흉을 보거나 험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요. 제가 투정을 부려도 그냥 웃고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이 그땐 좋았고요. 그 덕에 저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대학에 남고 싶다며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학교에 남는 편이 더 어울리긴 했어요. 남자친구가 중간에 3년 정도 유학생활을 나가 있을 때도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지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서로 오고 간 편지만 2상자가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꾸준히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형제가 많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동생만 한 명 있었거든요. 제 나이 27살에 31살의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까진 제가 혼자 벌어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교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시댁에서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집살이는 남 이야기라 생각하며 살았죠. 도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따뜻하고 살갑게 대하진 않아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첫째 아이는 결혼 후 1년 정도 지나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정집에 맡겨놓기도 하고 저희 언니들에게 부탁도 하면서 어찌어찌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직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둘째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4년 뒤 둘째가 생겼거든요. 이번에는 친정 식구들에게 부탁드리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정말 막막했네요. 남편은 아직 교수 준비 중이었고요. 이제 와서 다 포기하고 취업하는 것도 힘들었고 시댁에서 매달 생활비 지원받기도 힘들고 사는 집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해서 남편 꿈을 포기하는 것보단 집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시댁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시댁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 손을 잡아주시며 그동안 혼자 가정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합가 전엔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 순간 저도 안심이 되었네요. 아버님도 무뚝뚝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간에서 어머님이 다 막아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겨놓고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볼까 생각해봤었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제 생각이 점점 바뀌어갔어요. 아버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열이 정말 대단하셨거든요. 저희 남편이 교수를 포기 못하는 것도 아버님 영향이 컸고 서방님도 좋은 대학에 보낼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는 일절 양보 없는 분이셨어요. 시아버님은 예전에 쌀가게를 하셨다고 해요. 그때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자식들을 그리 엄하게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중간에서 어쩌지 못하시는 것 같았고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 당시 저희 큰아들은 6살이었는데 그동안 저희 친정에서 아무 걱정 없이 놀기만 했던 상황이라 할아버지가 자꾸 공부 이야기를 꺼내니 그때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울기도 하고 외갓집 가자고 보채기도 했었어요. 그때 저라도 보듬어줬어야 했는데 저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주변 대학교 동기들이나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보니 애들 교육 문제로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 완전 놓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중 제일 심했던 사람은 저희 동서였어요.
서방님이 저희보다 2년 늦게 결혼했는데 속도 위반으로 해서 그런지 애들 나이는 저보다 많았습니다. 양쪽 모두 아들 둘씩 낳았는데 저희 막내가 제일 어렸고요. 동서가 나온 대학도 좋은 대학이긴 했는데 저희 부부나 서방님에 비해선 조금 처지긴 했어요. 그걸로 제가 무시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컴플렉스가 심했는지 그걸 자기 자식에게 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시댁에 들어와 지내게 되면서 동서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일부러 더 찾아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와서는 자식 자랑을 온종일 늘어놓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동서의 그런 이야기를 아주 흐뭇하게 듣고 계셨고요. 게다가 저를 불러서 동서 옆에 앉히시며 그러셨어요.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 육아에 대해 잘 모를 테니 동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배워보라는 말도 한두 번 자꾸 듣다 보니 그것도 비교 같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당연히 성질나죠.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께 대놓고 말대답하며 덤빌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남편을 붙잡고 수도 없이 말해봤지만 차라리 벽을 보고 말하는 게 나을 정도였습니다. 손주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라며 웃고 넘기더군요. 예전 연애 때는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 세상 속 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 화를 자식에게 풀었어요. 온갖 교재들을 사다가 옆에서 풀게 시키고 모르는 건 제가 다 알려줬습니다. 공부라고 하면 저도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았으니까요.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잘할 거라 생각했죠.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취미가 독서일 정도로 늘 책과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저랑 정반대였어요. 글자를 싫어했습니다. 오래 앉는 것도 힘들어했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나왔으니 동선의 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들이 8살이 되었을 때 결국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아들이 책상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초점도 없고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렇다고 소리내서 울거나 때를 쓰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이것도 꾀를 부리는 건가 싶어서 그런 아들을 나무라기 시작했죠. 근데 이상하게 울지 않았어요. 화도 내지 않고 웃지도 않고 영혼이 빠져버린 것처럼 있는데 그때부터 내심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였나 싶었죠.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친정집에 데리고 갔는데 아들은 외갓집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외삼촌들에게 안기고 그러는데 세상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기겁을 하고 싫다고 하는 겁니다. 차에 타기 싫다고 얼마나 우는지 누가 보면 어디 몹쓸 곳에 데려가는 걸로 의심할 정도로 가기 싫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억지로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아들이 벌벌 떨며 바지에 오줌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자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깜짝 놀라시며 저희 아들을 끌어안으셨어요. 대체 거기서 어떻게 지냈길래 아이가 저러냐며 친정아빠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보고 데려가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간신히 어르고 달래서 다시 집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자기 방에 앉자마자 다시 예전처럼 웃지도 않고 멍하니 앉아서 초점 없는 눈으로 있는데 도저히 걱정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 아이 상담을 받아봤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우울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갓집에서 웃었다고 하니 그럼 다행이라면서 나중에 이게 심각해지면 외갓집에서도 웃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행복한 일이 많은지 얼굴에 미소가 보이더라고요. 내 욕심 때문에 우울하게 만든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그날 결심했네요.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아이가 공부와 맞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자고 생각했죠. 어느 책에서 보니 운동선수들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더 많이 필요한 게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제 말이 다 옳다며 마음을 비우자고 하더군요. 자기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잡혀 공부만 해서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다면서 한숨을 쉬며 천장을 쳐다보는데 왠지 그때 남편 모습도 제 아들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이 방도 다시 꾸몄습니다. 최대한 친정집에 있던 아이 방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블록 장난감이며 기차 장난감도 사다 놨고요.
방 안에서 웃는 모습만 보고 싶었어요. 다른 건 제가 막아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뭐라 하든 동서가 뭐라 하든 내가 막아주고 참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심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막아주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았어요. 남편이 교수 임용이 되면서 훨씬 더 심해졌거든요. 교수 아들이라는 타이틀까지 생기니 오죽했을까요? 그러니 아들 성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동선에도 아들만 둘인데 두 아들 모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네요. 신혼의 큰아들은 제가 나온 대학 후배기도 했고요. 그날도 이제 동문 아니냐면서 제 아들 성적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긁는데 저보고 그 대학 나온 게 맞긴 하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부모가 모두 명문대 출신인데 자식들은 왜 공부를 못하냐며 제 앞에서 호들갑을 떠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보다 못해 한 소리 하더라고요. 졸업 성적은 애엄마가 더 좋았다고 하면서요. 그때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공부하는 거랑 아이 키우는 거랑 다르다면서 엄마가 욕심이 있어야 자식도 따라오는 건데 저렇게 욕심 없이 지내니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냐고. 이젠 더 이야기해봐야 입만 아프다고 하셨네요. 아버님하고는 몇 번 갈등이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대들기도 했고요. 저번에도 저희 아들 방에 들어오셔서는 성적 어찌 나왔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쫓아들어가 아버님을 말렸습니다. 공부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했죠. 저희 둘째 아들은 자기 형 덕분에 비교적 편하게 컸습니다. 둘째만 공부시키기도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둘 사이는 좋아서 큰애가 대학에 갈 때까지 동생하고 방도 같이 쓰고 그 소중히 여기는 컴퓨터도 같이 썼으니까요. 저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들들이 엄청 불량한 학생들이거나 학교 성적이 꼴찌 수준인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주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렇게 대학도 평범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큰아들은 원래 지방의 국립대학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1년 다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편입을 준비한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있는 어느 공대에 들어갔고 본인이 원하는 컴퓨터 관련 학과였어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전공이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진 저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죠. 그러다 아들이 군대를 전역하고 시간이 흘러 재작년부터 저도 그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동선의 두 아들은 모두 경영학과에 들어갔거든요. 문과 계열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기도 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기 좋을 거라며 그렇게나 자랑을 했었죠. 심지어 명절날 아들들을 대학교 잠바를 입혀서 데려오기도 했고요. 참 가관이었네요. 저희 아버님은 동선의 아들들이 더 좋으셨는지 올 때마다 그렇게나 이뻐하셨습니다. 저도 내색은 안 했지만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죠. 아마 저희 애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설날 세뱃돈까지 대놓고 차인하게 주셨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아들들은 완전히 뒷전이었어요. 차례상 차려놓고 조상님께 술을 올리는데도 동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먼저 술을 올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차례상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길게 쓰진 않겠습니다. 그런 동서가 시댁 행사에 열심히 참여했겠나요? 자식들 핑계대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졌죠. 공부 이야기만 하면 시아버님은 무조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요. 동선의 아들들이 술잔을 올리는데 그때 뒤에서 너무 속이 터져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큰아들이 군대 전역하고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학교 동기들과 뭘 준비한다고 바쁘다고 하길래 그때부턴 명절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년들 창업하라고 나라에서 싼 가격에 사무실을 빌려주는 빌딩에 제 아들도 거기에 들어가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는 곳은 그 근처 원룸에서 지낸다고 했고요. 처음엔 저도 걱정이 많았지만 가끔씩 아들 얼굴을 보면 늘 밝은 표정이길래 괜찮을 거라 믿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최근 2년은 명절에 아예 내려오지도 못했고요. 그때 동서가 청년 창업이 말만 창업이지 애들끼리 술 먹고 놀기만 한다면서 빨리 취업이나 시키라면서 자기 큰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인턴으로 들어갔다면서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공기업에 들어갈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랑만 늘어놓던 동서였는데 지난번 명절날 제 아들을 보자 사색이 되더군요. 저희 아들은 온다는 말도 없었어요. 명절 당일날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주방에 혼자 있는 저를 누가 뒤에서 끌어안길래 정말 기겁을 하며 돌아봤거든요. 거기엔 저희 아들이 밝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쩐 일로 온다는 말도 없이 왔냐고 물었는데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 왔다는 말만 했어요.
거실에 나가보니 보자기에 싼 선물 상자도 있었고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님께 인사도 드리고 그 무뚝뚝한 남편도 아들 얼굴을 보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자고 있는 동생 방에 들어가 둘이 장난도 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차례상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자 정말 귀신같이 그 시간에 맞춰서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조상님들을 차에 태우고 오려고 했는지 아주 정확한 시간에 맞춰왔더군요. 이번에도 양쪽에 아들들 끼고 아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례를 지냈어요. 저희 큰아들은 방 안에서 양복으로 싹 갈아입고 나왔고 아버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고 다 컸다고 하시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동선의 아들들은 그냥 평상복을 입고 왔거든요. 술잔도 저희 아들이 먼저 따랐고요. 양복까지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데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차례를 마치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대뜸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를 팔아야 할 것 같다면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동서가 저희 아들에게 회사가 망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저희 아들이 밝게 웃으면서 이번에 만든 홈페이지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대기업 인터넷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그때 제시한 액수도 들어봤는데 30억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동서는 들고 있던 숟가락도 떨어뜨렸고 다들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나서서 그러더군요. 절대 팔지 말라고 더 키우라고 하는 겁니다. 말만 30억이지 나중에 협상 들어가면 이것저것 트집 잡으며 금액을 깎을 거라고. 원래 대기업 협상 방법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자기도 팔 생각이 없다고 더 키울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둘째에게 나중에 학교 졸업하면 똘똘한 친구 몇 명이랑 자기 회사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동서가 제 아들 손을 붙잡고 그랬어요. 우리 둘째 상준이는 가서 도와줄 일 없냐고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자 저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사촌 형들이 졸업한 전공은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고 그 자리에서 딱 잘라 이야기하는데 저희 큰아들도 상준이는 그냥 열심히 시험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서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네요. 완전 사색이 돼서 들고 있던 수저도 놓아버리는데 저는 웬일인지 그날따라 입맛이 참 좋았습니다.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여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 이 맛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거죠. 그날 아버님은 온종일 저희 아들 칭찬만 하시며 집안 장손이라 다르긴 다르다면서 어릴 때부터 알아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는 웬일인지 식사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돌아가 버렸고요. 아마 다음 명절부턴 못 볼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저녁 식사까지 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추석에는 엄마 소원 이뤄드리겠다고 함께 여행 가자고 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은 저희 남편도 그날 밤엔 어찌나 침대에서 말이 많은지 새벽까지 저를 붙잡고 아들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비전이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나 기분이 좋아 보일 수가 없었네요. 30억 소리만 수십 번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앞 일은 모르잖아요. 저희 아들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30억이든 30만 원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렇게 늘 웃을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아들이 웃어야 저도 웃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식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사업 준비도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두 아드님과 항상 웃으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